자빠졌네. Close your tired eyes, relax and then count from 1 to 10. 파워블로거도 부러워할 인생 여행을 만들어 드립니다. 4월 27일 금요일 여행하고 자빠졌네 시작합니다. 네, 저는 여행업 트렌드 연구소 옥소장입니다. 정답이 없는 여행에 정답을 제시해드리는 자유여행 기술연구소 김기현입니다. 네, 여행의 맛과 멋을 더하는 투어 소믈리에 안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도 부러워할 만한 여행을 만들어드리는 여행하고 자빠졌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여행에 대한 고민 사연 중 매주 하나를 선정해서 읽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 한 사람만의 여행 일정을 짜드립니다. 네, 오늘은 갈 길이 먼 관계로 저희 다른 얘기 안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사연은 예비품절녀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1월 결혼을 앞둔 예비품절녀입니다. 예비 남편은 미국 유학 중에 만났고 올해 결혼을 하게 되면 미국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유학 생활 중에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징징댔고 엄마는 철없는 딸을 다독이며 저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셨죠. 엄마는 제게 인생의 디딤돌 같은 분입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1년도 못 버티고 돌아왔을 거고 학업도 못 마치고 지금의 예비 남편을 만나지도 못했겠죠. 유학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엄마와 다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혼 후 미국에 살게 되면 아마도 더더욱 보기 힘들게 될 겁니다. 결혼 자체는 너무 행복하고 설레지만 엄마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못난 딸 키우느라 고생만 한 엄마와 함께 결혼 전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엄마는 기껏 중국 패키지 여행이나 좀 갔다 오셨고 멀리는 여행도 못 가보셨거든요. 남편의 허락을 받아 둘만 열흘 정도 여행을 다녀볼까 싶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파리에 대한 로망이 있으세요. 파리의 에펠탑, 샹숑, 르브르 박물관 등등. 그저 막연하게 그런 게 여자의 로망이랄까? 사실 엄마가 유럽 다른 데는 잘 알지도 못하세요. 그저 프랑스 파리가 최고인 줄 아시죠? 사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파리를 중심으로 주변을 좀 볼 수 있는 일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하지정맥류가 있으셔서 아주 많이 걷지는 못하십니다. 물론 아예 못 걷는 건 아니고 그래도 여행이니까 돌아다녀야겠지만 격하게 돌아다녀야 하는 일정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언제나 좋을 수는 없겠지만 엄마의 로망에 맞게 적어도 1, 2박은 파리의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 내가 파리에 있구나 하는 그런 곳으로요. 와인을 드셔보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딸로서 와인 대접도 해드리고 싶네요. 좋은 분위기의 식당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난 딸이지만 효도 한번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네, 사연 박수로 한번. 네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파리. 네, 드디어 나왔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를 하기 전에 저는 사실 어차피 할 얘기 많으실 테니까 쭉 한번 가시는 걸로 하고 음악 하나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파리하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네, 들으시면 바로 아실 거니까 바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진짜 좋네요. 네. 그 말씀하신 게 원래 에디트 피아프 노래라고 생각해서 틀었는데 에디트 피아프 노래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에디트 피아프가 중간에 나왔어요. 네. 모른 뜻이면 좋네요. 남자분이 지금 제가 검색해봤는데 네. 안드레아 보첼리입니다. 아하. 이탈리아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알 것 가수. 같습니다. 예. 네, 당황하셨죠? 에디트 블라인드. 피아프가. 네. 일단 에디트 피아프 가수는 이게 노래 제목 자체가 이제 에디트 피아프의 생애를 그 영화로 만든 정기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사가 진짜 너무 환상적이죠. 이 장밋빛 인생. 가사를 다 알아들으신 건가요, 지금? 그럼요. 이제 프랑스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에, 아, 오, 모음색에 한 번에 발음해줘야 되고, 말스 먹고, 이런. 자, 네, 저희 알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얘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장밋빛 인생.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연은 다 이제 얘기 들으셨으니까 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번씩 얘기를 좀 해보시고 네. 시작을 하시죠. 네. 일단 하지정맥류 말씀 주셔서 어머님이 일단 건강도 굉장히 안 좋다기보다는 일단 유럽을 떠나시기 전에는 일단 정말 건강하셔야 되고요. 여행을 다녀오셔서도 이제 더 건강해지시는 이제 정신적으로나 어떤 힐링을 하고
이제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충전해서 오시는 이제 그런 여행이 돼야 되니까 네네. 이제 뭐 파리에만 이제 계시는 일정도 파리만 어떻게 즐기시는 일정도 너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딸을 키우는 그 아빠의 입장으로 아빠는 섭섭하다. 왜 엄마만 챙기냐. 챙기시겠죠. 네. 여하튼 그 따님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어떻게 보면은 결혼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좋죠. 항상 그 여행은 그냥 가는 여행이 없더라고요. 뭔가 사연이 있고 뭔가 추억을 만들려고 하고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정맥류가 사실 아주 심하면은 아마 걷지도 못하실 거고요. 그 정도는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일단 뭐 언제나 그렇듯이 그 사연의 키워드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엄마와 딸이 같이 가는 여행이고요. 뭐 일종의 효도 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파리는 항상 여자의 로망이니까 그리고 뭐 인생샷이나 이런 거를 찍어야 될 거고 당연히 파리를 가는데 음식과 와인이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이런 건 아예 언급을 해주셨고요. 기억에 남을 만한 파리 색깔의 호텔 그리고 엄마와 딸의 와인을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정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이분하고 이제 뭐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간을 9일 정도까지 내실 수 있대요. 네네. 예, 그래서 주말이 끼면 뭐 9일까지는 내실 수 있다고 그래서 토요일 일정을 그렇죠.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일요일 날 오시면? 도착하시는 그 전체 일정은 9일인데 이런 경우가 사실 흔치 않거든요. 9일 내내 파리에만 있겠다. 아주 뭐 훌륭한 선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박 9일이니까 네. 한 5일 정도는 맛있는 거 드시고요. 네. 한 이틀 정도는 그 잘 먹은 힘으로 네. 파리 시내 세네강 일주를 하시고 네. 저한테 뭔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부탁하셨나 본데 지금 일정에 대한 진도를 한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파리 너무 기대됩니다. 항공부터 한번 가시죠 그러면. 네. 뭐 일단 비행기부터 시작을 하죠. 네. 예, 아니 날짜는 그럼 언제쯤 계절은 언제? 뭐 제가- 일단 이분들이 그 11월에 결혼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전에 가야 되고 10월 추석 아니면 때? 9월 뭐 이쯤 네. 그 추석은 피해야 될 거고. 추석이 네네. 끝나는 고주. 그치.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까 네네. 어르신들 인사드리고. 네네네. 그럼 여름 끝자락이고 그때면 뭐 아름다운 시기네요. 정말 1년 중에서도. 네네. 9월 29일로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 뭐 업계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그 패키지 단체 관광객들 한물 쏙 빠지고 그리고 조금 이제 파리 시내가 조금 이제 좀 그쵸. 한가해질 루브르 박물관 이제 중국 분들과 이제 한국 단체가 좀 빠지는 시기. 더위도 좀 계절상으로는 가장 좋을 때 아닌가요? 네. 그렇죠. 계절적으로 가장 빛나는 계절이죠 이제. 네. 더위도 분명히 시작해봅시다. 더위도 네. 분명히 끊기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 일단은 비행기부터 시작을 하면 뭐 인천에서 파리까지 직항 운영한 항공사가 이제 3개나 있거든요. 네. 직항 매니아. 예. 그래서- 여행은 직항이다. 그렇죠. 저는 경유를 좋아하긴 합니다. 남자는 직진이고. 네. 네.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에어프랑스가 있는데 뭐 시간대별로 가장 유리한 거는 에어프랑스 비행기예요. 네. 그래서 에어프랑스가 오전 9시 5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3개의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시간대로 유리한 거는 대한항공이에요. 요즘 정말 핫하더라고요. 대한항공. 아주 그냥 네. 뜨겁다 못해 그냥 예.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에 파리에서 오기 때문에 그 도착은 조금 빨리 또 그쪽 현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는 최대한 늦게 이제 그렇게 비행기를 끊으시면 되는데 뭐 보통은 항공사를 이용을 하실 때 같은 항공사를 이용하셔야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 이제 나온 개념이 바로 코드쉐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대한항공으로 발권을 하실 때 출발하는 거를 아침 9시 5분에 출발하는 에어프랑스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코드 쉐어가 가능하군요. 네네. 네. 코드쉐어가 뭔지 우리 욱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항공사들끼리 그 동맹을 맺은 거고요. 아니,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 똑같은 네. 항공을 이용을 하셔야 사실 가격이 저렴한데 그렇지 않아도 같은 항공사를 이용한 것처럼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네. 아니 그냥 대한항공 검색하면 그렇게 스케줄 나오잖아요. 네네. 9시 출발이 있고 12시 10분 출발이 있고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게 바로 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그 일정으로 가신다 치고 직항. 네. 네.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파리에 아침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하시면 14시, 그러니까 2시 정도에 파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 오후 2시. 네, 오후 2시에.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국 심사 받고 들어오시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입국 심사 받고 호텔까지 가시게 되면 도착 시간 플러스 2시간 정도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대략 한 16시 정도에 이제 도착을 하시겠죠. 호텔에 네네. 도착해서 이제 짐 푸시는 거죠. 짐을 푸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저는 파리 왔으니까 던지고? 짐은 이제 던져 놓으시고 영화처럼. 바로 파리를 좀 느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날 가실 때는 뭐 어머님 모시고 첫날 무리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장소는 이제 개선문 쪽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개선문, 그 개선문과 그 개선문 앞에 있는 도로를 샹젤리제라고 합니다. 네. 샹젤리제. 샹젤리제 거리. 그렇죠. 네, 샹젤리제 샹젤리제 거리. 스트리트. 네. 네. 뭐 가장 임대료가 비싼 거리라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선문하고 샹젤리제 거리에서 이 파리를 처음 느끼시는 게 좋겠다.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샹젤리제 거리 앞쪽에 보시면은 그 카페들이 있어요. 노천 카페들이. 그래서 물론 커피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 파리 사람들을 구경하고 내가 파리에 와 있구나. 본인이 계신 곳이 샹젤리제 거리고 멀지 않은 곳에 눈을 돌렸더니 개선문이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일정을 시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어머니가 처음으로 파리를 가시는 거고 파리의 로망을 느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처음에 그 가장 화려한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건 아주 좋은 것 같네요. 네, 일단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고 커피 한 잔 하시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호텔로 가는 건가요? 네, 아마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면 아마 개선문을 저는 좀 올라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개선문 같은 경우에는 계단으로 100%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이 들거든요. 네. 대신에 이 개선문이 있는 그 광장을 별의 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13개의 도로가 만나요. 그래서 낮에 가는 것도 좋지만 약간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이곳에서 야경을 보시면은 이 자동차의 불빛이 야경을 만들어내고 또 화려한 샹젤리제 거리의 불빛 그리고 멀리 보이는 에펠탑 파리의 가장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에펠탑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개선문인데 걸어가셔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요거는 좀 상의를 하셔서 해보시고. 가실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을 해보셔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일정이 마무리 짓는 걸로.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호텔은 뭐 특별한 호텔은 없나요 이때는? 저는 이제 파리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사실은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거든요. 네. 뭐 서울과 비교해서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곳이 이제 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서울로 비교를 하자면 사대문 안이 파리예요. 네네. 우리는 예전에는 사대문 안쪽이 서울이었지만 이게 점점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파리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을 만들게 된 거죠. 네네. 그러면서 아주 작은 그런 파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인구도 한 4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라는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다른 아주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잡으실 때 파리 행정구역상 우리 1존, 2존이라고 보통 파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만 잡으시면은 특별히 다른 관광을 하시기 위해서 이동하시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한국 분들이 숙소를 잡으실 때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뭐 개선문 근처라든가 에펠탑 근처라든가 이런 데를 잡으시는데 저는 어디를 추천해 드리냐면 저는 과감하게 베르시라고 하는 지역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베르시요? 네, 베르시. 이 베르시라고 하는 지역은 파리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베르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파리가 아닌 곳이 되는데 외곽이네요, 외곽. 네. 네, 그렇죠.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곽이라고 하긴 좀 네, 예, 뭐 비교적 아쉽죠?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파리의 서쪽 끝에 있는 비교적 서쪽 끝에 있는 에펠탑까지 뭐 지하철을 타면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거리라서 뭐 이동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이 베르시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생떼밀룡이라고 하는 광장이 있어요. 이 생떼밀룡 광장에 베르시 빌리지라고 하는 그 어떤 거리가 있는데 가로수길이죠. 그렇죠. 가로수길이죠. 그래서 신사 가로수길.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생떼밀룡이면 또 우리
안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와인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또 이름이 안생떼 아닙니까? 네. 안생떼밀리요. 네. 네. 또 프랑스 말로 이제 건배하자는 얘기도 이제 보트르 생테. 아, 네. 네네. 건강을 위하여. 네. 아 이거 진짜 있는 얘기 묻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보트르 네. 쌍떼입니다. 네. 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내 이름은 안 쌍떼다. 그러면 다들 넘어갑니다 그냥. 네, 그렇군요. 아주 그냥, 네. 안승태니까. 아, 네. 네. 태어날 때부터 쌍떼하면서 태어났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지역이 뭐 일단 그 우리나라로 치면 가로수길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그래서 분위기가. 그 생떼밀리옹에서 예전에 생산된 와인을 파리에다 분출하기 전에 아, 분출하기 전에 네. 분출 그 좋아합니다. 병입하는 과정을 공장에서부터 하면 이게 옮기다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오크통에다 놓고 와서 이곳에 창고에 보관을 해놓고 거기서 다시 병입 과정을 거쳐서 병에다 다시 넣어가지고 파리에 있는 각 식당이라든가 이런 상점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아, 한마디로 그 와인이 모이는 지역. 그렇죠. 생떼밀리옹 와인이 모이는 네. 지역이고 거기까지 오는 기차역이었어요. 아, 그 네. 철로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철로가. 거기서 기차가 그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마차나 이런 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 네. 그 시절 이제 네, 예. 어떤 왕의 와인 창고죠. 그렇죠. 왕의 네. 와인 창고 같은. 그러니까 이 와인 셀러. 지역이 그 가로수길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카페도 많고 굉장히 이게 그 이 엄마와 딸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병입 과정을 전부 다 이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질 않거든요. 네네. 바로 그냥 만들어서 네. 배달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예전에 그 와인의 오크통을 보관했던 그 창고들이 무용지물이 된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마 불도저를 가지고 싹 민 다음에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는 그 창고 하나하나를 다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라든가 그다음에 레스토랑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샵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어놨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아, 좋습니다. 아, 지금 딱 생각나네. 이런 데서 네. 딱 숙박을 하시면서 정말 파리를 느낄 수 있게 피막골. 할 수 네. 있겠네요. 네. 피막골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아, 옛날 네네네. 자신 있게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쌍떼. 쌍떼. 이제, 예, 그럼요. 항상 쌍떼를 외치면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피막골 싹 밀어버렸잖아요. 정말 섭섭합니다. 그거 제가 잘 가던 맞아요. 그 네, 옛날 좋습니다. 그 네. 쓰레기집인가 제가 네. 예, 술 많이 먹던 집이 있는데. 그럼 네. 여기에 있는 호텔인데 그 호텔이 그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나요? 여기에 있는 호텔 중에 이제 가장 그 괜찮은 호텔은 풀만 호텔입니다. 풀만 호텔이요. 아유, 풀만 그냥 베르시. 네, 뭐, 아름답죠. 검증된 호텔이죠. 이제 체인 계열의 호텔이기 때문에 뭐 아주 검증이 되어 있는 호텔이고 이 풀만 베르시에서 나가면 바로 베르시 빌리지를 만나실 수가 있고 이 에펠탑이라든가 개선문 쪽도 좋지만 에펠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상업시설이 거의 없어요. 네, 사실 뭐 그렇게 볼게 없어요. 주거 없어요. 정말 지역이고 조용해요. 네, 조용해요. 그래서 밤 6시가 되면은 마땅히 갈 데가 없거든요. 뭐 개선문은 이 샹젤리제 거리가 있어서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긴 하지만 거기는 가격이 비쌉니다. 네. 그렇다면 베르시 지역이 정답이지 않을까. 네. 밤에 나가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치안도 굉장히 좋고 한국 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현지인들하고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으실 곳이 바로 이제 베르시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베르시에 숙박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파리가 제 기억에 이렇게 그 치안이 이렇게 좋다라는 인상을 받은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치안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예, 그 지역 아주 완벽합니다. 괜찮아요. 네. 일단 뭐 이제 치안 말씀들 하시는데 솔직히 개별 여행이기 전에 이제 자유여행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아니 뭐 다들 뭐 사람 사는데 다 똑같잖아요. 가로등 없고 그런 컴컴한 뒷골목 들어가면 서울도 위험하고 근데 뭐 해주고 나면 뭐 그런 것들은 다들 알아서 챙기시면 되는데 솔직히 파리는 그 아무래도 소매치기라든가 유럽의 이제 낯선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지하철역들이 촘촘히 연결돼 있고 입구들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번화가에는 뭐 우리나라 명동에서 경찰 보기는 힘들잖아요. 하지만 어디선가 이제 뭐 요즘은 또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이제 CCTV들이 또 잘 형성이 돼 있고 또 범죄 뭐 강도나 이런 강력 범죄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네. 네네. 다음,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야죠 저희. 아, 예, 다음 날로. 저희가 네. 가만 놔두면 계속 말하기 때문에 네. 멈추지 않습니다. 네, 이제 네. 둘째 날 일정인데 네. 뭐 둘째 날 일정은 파리에서 가장 이 에펠탑 다음으로 유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모나리자. 네. 예. 역으로 박물관이요? 그 다음에 그 니케. 네. 네. 그리고 비너스. 이 3대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3대 작품이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현지에 가셔가지고 오디오 가이드를 빌리셔서 보시면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리 아파 죽겠는데요. 네. 뭐 곳곳에 의자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1시간 만에 보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좀 여유 있게 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관이 거기, 3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이. 네. 그래서 그 3개 군데를 뭐 다 구석구석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은 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미슐리관 말고 네네, 그 뭐 메인으로 치고 들어가는 분홍관 말씀하시는 네네 맞나요?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네. 그러네요. 그 예. 어차피 그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주일을 객관적으로, 봐도 다 못 본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하잖아요. 그냥 근데 어차피 1년 내내 이분들에게는 그냥, 네. 그 반나절인가요? 아니면 하루? 반나절이 3시간이면 반나절이 되는 거죠. 네, 네.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주신다면 네. 그 추천하는 관이라든지 추천하는 작품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네. 드렸던 이 뭐 모나리자, 그 다음에 뭐 니케, 비너스 요 3가지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루브르 박물관에 특이하게 제가 봤던 거는 한문합의 법전이 여기 있더라고요. 네. 눈에 넣는 이에는 이. 좋아합니다. 네, 되게 좋아하시나요? 첫 번째 네. 인생을 또 그렇게 법전이라는. 살고 계시는 네. 한문합의 법전처럼.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됩니다. 함부로 법전에 관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함무라비 법전에 그 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몰랐을 때는. 근데 가서 봤더니 굉장히 많은 법들이 적혀져 있고, 뭐 부모님한테 잘못을 하면, 그 양자가 부모님한테 잘못을 하면, 양부모한테 잘못을 하면 혀를 뽑아라. 뭐 이런 것도 적혀 있더라고요. 강력하네요. 그래서, 예, 재미있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이면 조각, 회화면 회화. 그리고 이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베르사유 궁전이 쓰이기 전에 얘가 왕궁으로 쓰였잖아요. 네. 그래서 베르사유의 느낌을 조금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예전에 그들이 썼던 뭐 식기라든가 또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어서 뭐 좋아하시는 그런 분야별로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갔을 때 좀 실망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되게 막 이렇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페인팅인데 막상 딱 갔더니 그냥 되게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림 하나 띡 있고 게다가 그 뭐 유리관에 이렇게 다 덮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가까이도 못 가보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네, 그 유명한 그림이긴 네, 하잖아요. 솔직히 네. 모나리자를 안 보고 온다면은 파리를 갔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네, 그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더 계속 이어갈까요? 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옆에 보면은 이 시대섬이 있어요. 네. 시대섬. 네. 시대섬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르담 성당이라고 하는 또 아주 걸출한 성당이 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은 뭐 네. 성모 마리아라는 네. 뜻이거든요. 네. 라틴어로 노스트라다무스 들어보셨나요? 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노트르담. 네, 노트르담 성당. 마담 할 때 담이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뭐 생루이 섬 그리고 뭐 섹스피엔 컴퍼니라고 하는 유명한 서점도 있고요. 발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생제르망데 후레라고 소르본느 대학교 앞쪽에 이제 대학로 같은 거죠. 홍대 거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가시면은 뭐 생텍쥐베리라든가 뭐 샤르트르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즐겨 찾던 이런 카페들이 있습니다. 뭐 카페 뭐 마고트라든가 네. 뭐 플로어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뭐 마카롱집, 뭐 초콜릿집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는 동네 자체가 너무 예뻐서 그 우리로 치면은 그 북촌 파리의 좀 북촌 같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수많은 영화들을 요 근처에서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드나잇 인 파리 네. 이게 거의 다 이 근처에서 찍었어요. 네네. 그래서 요런 그 영화를 보시고 나서 요런 지역들을 쭉 둘러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0대 섬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섬. 섬입니다. 섬. 섬인가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의도 같이. 여의도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파리가 그러면 10대 섬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10대. 10대들만 다 가는 섬인가요? 10대 섬. 10대. 아, 죄송합니다. 10대. 네, 10대 섬. 네. CITE. 네, 10대 섬.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우선, 네, 어쨌든 뭐 네. 이런 섬들을 볼 수 있고 그 섬들이 각자의 이 그 특성이 다 달라가지고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그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에서 아주 아름답게 나오는 그 그렇습니다. 지역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데들을 보면서 조금 엄마와 딸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또 계속 나아가 볼까요? 어쨌든 이날은 그러면 이 정도로 끝인가요? 네네네네. 지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벌써 지금 30분째 네.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네. 네, 아, 갈 예, 길이 저도- 옵니다. 네.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예, 그래서 3일째로 넘어갈까요? 네, 3일째는 이제 오르세 미술관. 네. 오르세 아, 미술관. 그리고 오르세 미술관 근교에 이제 마레지구라고 그래서 우리 뽕피두 센터라고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뽕피두 센터가 있는 이제 마레지구 뭐 시청사. 뭐 시청을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유럽에서 시청 건물이 상당히 좀 예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에펠탑을 이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에펠탑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320m인데 우리 이제 유럽 가시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층이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1층이라고 부르면 여기는 0층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2층을 얘네 이제 유럽 사람들은 1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망대를 1층, 2층, 3층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층 전망대까지 올라가시려고 그래서 얘가 272m인데 네. 파리에 높은 건물들이 없습니다. 거의 우리로 치면 6층, 7층, 8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에펠탑 3층에서 바라보는 파리의 전망대는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걸 당연히 그냥 도와드리면 되죠. 네네. 가서 줄 서기는 너무 힘들고. 예, 맞습니다. 예, 익스프레스 티켓을 아주 네네. 그냥. 예, 제가 사실 예전에 예약을 안 하고 갔다가 완전 고생을 한 케이스라 꼭 예약을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네네. 요거는 일단 저희가 해드리는 걸로 하고 에펠탑이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단일 건축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작년에 30억 명을 돌파해가지고 행사도 어우, 세상에. 크게 있었는데. 30억 명이요. 네, 30억 명입니다. 야, 누적. 네, 네. 누적으로. 아니, 네. 그분들 티켓 다 제가 팔았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그럼요. 여기 안 네. 계시겠죠. 아, 그러게요. 네. 네. 네, 갑시다. 네. 네. 그래서 에펠탑까지 네. 보시고 아마 이렇게까지 일정을 진행을 하시면 거의 저녁 무렵이 될 겁니다. 네. 유람선 타주셔야죠. 그쵸. 빠또무슈? 바토무시 유람선이 에펠탑 이건 좀 근처에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네. 네. 1시간 10분 정도 네.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 시대섬 생루이섬까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거기를 한번 쫙 돌아서 오는데 네. 낮에 거기를 분명히 보셨거든요. 그래서 낮에 보는 거와 밤에 보는 것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 에펠탑 이거 하는 그죠, 발광쇼라고 얘기를 네? 하죠. 아, 좀 점잖은 표현 좀 써주세요. 그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발광을 한다고 해서 이제 발광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펠탑 쇼. 네, 에펠탑 쇼, 전구쇼. 네. 그래서 에펠탑 쇼도 유람선 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에펠탑 쇼 같은 경우에는 4시 정각부터 5분까지 보통 합니다. 네. 근데 시작은 해가 떨어진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정시에 이 유람선을 타시게 되면 출발하기 전에 혹은 도착할 때쯤 분명히 그 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잊을 수가 없죠. 일단 처음 일정 보는 빨리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그 네. 다음에 아유, 지금 시간이 있네. 베르사유 궁전 가셔야 됩니다. 예, 베르사유. 베르사유. 4일째. 네. 예, 아유, 베르사유 궁전 벌써 그럼 이게- 3일. 네. 네네. 아니 그 3일 동안 그럼 시내를 쭉 다니셨는데 네. 뭐 먹는 얘기 안 하시나요? 먹는 얘기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할까요? 먹는 아니, 얘기 몰아서 충분히 할까요? 몰아서? 좀 이따 좀 예, 이따. 시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은 하루가 걸리는 코스예요. 네. 우리 이 화려한 그 로비스트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또 베르사유 아닌가요? 그래서 이 로비스트? 그 거울의 방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이 있습니다. 아하. 그 네. 거울의 방이 가장 핵심이고 이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꼭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정원입니다. 정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프랑스식 정원의 이 핵심을 보실 수가 있고 이 프랑스식 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네모나게 갖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요. 왕권이 정말. 그렇죠. 자연까지도 우리가 지배할 수 네. 있다라고 다 생각을 했다고. 통제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 오만함. 네, 그 오만함이 얘들 다 붙어있는. 머리 이렇게 깎어. 그러면 아주 네. 그냥 다 삼각형으로 원뿔형으로 깎고 그냥. 네네네. 네네. 좀,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십자가 가시면은 모양이네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지냈던 공간이 있어요. 이 정원에. 그래서 거기를 보셔야 되는데 이 정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머님이 걸어가시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따님이 운전을 하실 줄 아신다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시잖아요. 그럼 아, 우리 베르사유까지? 예, 카트를 빌려줘요. 궁전에서. 그래서 이 카트를 타고 예, 전기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편하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 오스트리아 네.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로 또 알려져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흔적을 또 보실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부지런히 다시 파리로 오셔서 몽마르트 언덕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밤에 그러니까 약간 저녁 어스름 저녁 때. 네. 네. 이 몽마르트는 한국 분들이 대체로 얘가 좀 우범지대다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뭐 강매를 하시는 분이시라든가 뭐 엉뚱하게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돈을 강탈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팔찌맨들 중에 팔찌맨. 네. 실팔찌. 네, 뭐 세네갈의 무슨 뭐 전통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실을 매주고 돈을 뜯어낸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애초에 관심을 안 가지시면 그 사람들한테 당할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무시를 하시고 아니 뭐 예, 노하우를 나중에 알려드리시면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뭐 뿌리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투명인간 눈길을 안 주시면 네, 투명인간 취급하면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다가온다. 네. 뭐 나를 바라면서 뭔가 말을 한다. 네, 못 알아듣는 그러면은 척. 네. 난이 내가 사람 안 보인다. 난 네. 누군가 그냥 갈 길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충분히 그거를 다 뚫어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뭐 화가들도 많이 있는 네. 곳이고 아, 몽마르트. 또 무슨 뭐 여기 유명한 또 성당도 있고 하긴 한데 저는 이 몽마르트를 왜 좋아하냐면 여기에 굉장히 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당들이 많이 몰려 네네.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뭐 조조라는 식당이 있어요. 조조. 조조. 네. 여기는 현금만 받지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아하. 굉장히 그 사장님이 고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 가시면은 프랑스 전통 요리를 뭐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우리로 치면 순대 같은 게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송아지 볼살 요리. 정말 네. 우리가 맛보지 않았던 미각을 건들 수 있는 곳인데 아. 우리 입맛에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음식하고 상당히 비슷한 네네. 느낌이고요. 재미있는 거는 여기 이제 그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거리에 있던 어떤 분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샹송들을 부르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샹송을 부르면 거기에 팁을 관객들이 주고 그다음에 와인을 한 잔씩 따라주는데 그걸 드시면서 또 샹송을 부르고 가세요. 그런 거를 또 느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조조. 네. 팁은 1유로면 됩니다. 1유로. 1유로는 네. 좀 적은 것 같고. 아니 인당 1유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더 갈까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정이 이제 지베르니, 오베르시즈 우아르 같은 파리의 이제 외곽에 있는 일정들인데, 진도 빠른데 오늘. 네, 빨리 빼겠습니다. 뺍시다. 쭉쭉. 뭐 지베르니나 오베르시즈 우아르는 다 유명한 그 화가들이 즐겨 찾던 마을이고요. 네. 고우하고 관련돼 있고 뭐 이런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에서 이런 데들 보시면서 조금 마음을 좀 릴렉스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에 파리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유명한 재즈바가 있어요. 뭐 라라랜드에 나오면서 더 유명해진 곳인데 여기는 뭐 옛날 지하 감옥을 개조해서 만든 재즈바거든요. 라라랜드에 나온다고요? 라라랜드에 저도 라라랜드를 봤는데 그 재즈바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한국 분들이 네. 라라랜드 재즈바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왔나 봐요. 네, 저는 가본 적이 그래요? 있지만 저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보셔도 되고 그런 재즈라든가 이런 게 좀 맞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그 바스티유 극장을 한번 가셨으면 좋겠다. 오페라 공연을 보실 수 있는 네. 정명훈 우리 선생님이 초대 그 감독으로 음악 감독으로 계셨던 곳이거든요. 이 바스티유 극장에 그 10월 3일날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그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저녁 7시 반 공연이니까 좀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그 공연 이런 데 공연 가실 때는 조금 그래도 입고 가셔야 돼요. 네. 청바지 입고 가시면 안 되고 좀 정장을 입고 가셔서 그런 공연도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술 하신다고 얘기가 나왔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생각이 진짜. 네, 예약도 해드리는 걸로. 그럼요. 예. 예약을 해드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파리 일정에서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하루는 아울렛, 네. 그다음에 파리에 이제 숨겨진 명소들이 있어요. 뭐 벼룩시장이라든가 뭐 로댕 박물관, 그다음에 알렉산더 3세교, 뭐 앵발리드,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이런 데들 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안 박사님이 지난번에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얘기해 주셨는데 뷰트 쇼몽이라고 하는 또 공원이 뷰트 쇼몽 있어서 공원. 네, 한번 네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떤 공원인가요? 그 파리 시내가 그 자전거 타고 다녀도 좋을 만큼 평평해요. 일단 다니고 뭐 걸어 다니시는데 뭐 언덕길이 막 깔려 있고 이러지 않은 만큼 전체 아마 시내가요. 네. 예, 시내가 대체로 그런 편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공원 같은 데 가도 공원들이 전부 정말 나무들이 울창한 숲 같은 곳들도 있지만 그 프랑스식 정원의 영향을 받아서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비트쇼몽은 좀 특별하죠. 그런 공원들 사이에서 그 좀 북쪽에 좀 위치해 있는데 거기는 그 산이라긴 그렇고 언덕이라기도 좀 능선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공원 안에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평한 땅 위에 뭔가 볼록 튀어 올라와 있는.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에 그런 공간이 있나요? 약해요. 약해요. 아니에요. 올림픽공원은 네. 약해요. 네. 일단 비트쇼몽 가면은 프랑스식으로 뭔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공원을 통과하는 어떤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그 입체적이에요. 근데 거기가 그 특히 여름이나 이제 날씨가 좋다 그러면은 뭐 햇빛 잘 안 드는 그 영국 쪽 런던 사람들은 뭐 하이드파크 나와서 전부 다 이제 전부 일광욕 하시듯이 비트쇼몽은 정말 파리 시내를 조금이나마 이제 멋지게 좀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에요. 근데 입장료 별도로 없고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그 피크닉 돗자리 가져가서 깔고 난 다음에 소풍 가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좀 멋진 공간이 있냐면 그 연못이 있어요.
어떤 여러 화가들이 와서 이제 그림도 많이 그려서 이제 그림으로도 존재를 하기도 하는데 그 연못이 있고 그 위에는 어떤 절벽이 있고 절벽 위에는 또 구스타프 에펠이 이제 에펠탑만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그 호수 중간에 솟아있는 그 절벽으로 연결되는 어떤 철교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또 에펠이 이제 뭔가 직접 네, 설계를 해서 이제 연결을 시켰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다보는 전망. 그리고 그 연못가에서 피크닉 돗자리를 깔아놓고 샴페인 한 잔 따고 네. 그런 어떤 멋진 어떤 네, 날씨가 좋을 때 오늘은 공원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은 지하철 타고 이제 시내에서 만약에 그 베르스 지역이시면은 뭐 한 20분 정도 지하철 타고 가시면 올림픽 공원 정도 거리네요. 거리는. 그러면 지금 그 여기는 전망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언덕이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가보시면은 정말 커다란 나무들, 좀채 시내에서 보기 힘든 그런 사이즈의 좀 자연이 정말 좀 살아있다는 느낌. 여기는 정말 자연스러운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식 정원과 영국식 정원이 크게 분리가 된다면은 영국식이 굉장히 그냥 뭐 나무 그냥 나는 대로 그냥 네. 그 자연을 그대로 두고 길이 산책로가 생기고 이러는데 비투쇼명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프랑스적이지 않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네. 공원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데 시태 기숙사라든지 뭐 벼룩시장 이런 데는 좀 어떤가요? 시대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그 파리 시내에서 유일하게 그 트램이 남아 있어요. 전차가.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금 유럽에서 이 전차가 그 길에 다닌다라는 게 상당히 또 낭만적으로 보이거든요. 기숙사 안에요? 기숙사 근처에. 네. 네, 기숙사 안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공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가보실 만한 곳은 이제 몽파르나스라고 하는 타워가 있는데 네. 이 에펠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에펠탑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에펠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는 이 몽파르나스 타워입니다. 그래서 몽파르나스 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파리 같은 경우 항상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에펠탑이 있기 때문에 에펠탑 높이에 근접한 무언가를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철로 만들어진 에펠탑이 있다면 돌로 만들어진 몽파르나스 타워가 있는 거죠. 여기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라보는 야경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사실 그 엄마와 딸 두 분이서 가시는 거고 사진도 많이 남기셔야 될 텐데 사실 에펠탑에서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 이런 데서 에펠탑을 딱 보이게 찍을 수 있는 거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정을 가볼까요, 그러면? 지금 아마 그 제 일정 중에 이분이 사연 중에 보니까 그 호텔을 특별한데 파리를 좀 느낄 수 있는 호텔을 한 군데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이 개선문 쪽의 호텔을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비싸요. 그놈의 이거 비싸요. 그래도 이 정도면. 네. 네. 근데 확실히 파리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호텔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네. 라파엘 호텔입니다. 라파엘 호텔. 나파엘 호텔. 네. 1박에 60만 원 정도 합니다. 어우, 네. 괜찮나요? 뭐 엄마와 딸이 어떻게 보면은 한동안 못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 정도는. 그리고 뭐 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1박이나 2박 정도. 2박. 네, 2박. 1박은 네. 좀 아쉽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2박은 여기서 하시는데 여기 그 테라스에서 개선문도 보이고 에펠탑도 보입니다. 직접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테라스에서. 네네네. 네. 테라스 바에서.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좀 보시면서 마지막 파리를 좀 두 분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시면서 장식을 하면 네. 좋지 않을까. 거기서 와인도 한잔 하시면서 샴페인도 못다한 한잔 얘기도 하시고.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또 뭐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저기 파리 하면 또 우리 그 세계 3대 요리 중에 이 파리 음식이 또 프랑스 음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3대 요리. 네, 3대 프랑스. 요리. 네. 네. 중국 뭐 터키, 프랑스 요리 그렇게 얘기하던데 맞나요? 터키 가니까 터키가 꼭 3대 요리라고 자기네가 그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고. 3대 요리는 이제 전라도와 네. 네. 그- 전라도 음식 맛있죠. 그렇죠. 건강합니다. 일단 라도를 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렇죠. 네. 네. 우리 음식에 대해서 우리 미식 전문가 우리 안 박사님이 박사님 한번 얘기를 그 들어볼까요? 프랑스 요리 한번 멘트 치나요?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대체 파리의 음식은 뭘 먹어야 되나요? 사실 그 제가 잠깐 띄우자면 저 파리를 가서 그때 뭐 예를 들면 그 푸아그라 같은 거 파그라. 예, 저 뱉을 뻔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 너무 맛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그렇죠. 되고 네, 몰라서 그랬겠죠. 네네. 아니, 예, 그냥 저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프랑스 사람들 좀 불친절하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죠. 부분까지. 네. 네. 이 여러 가지 편견을 깨는 과정이 바로 여행. 네. 네, 여행을 더 가셔야겠어요. 네. 프랑스 사람들이 좀 불친절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불친절합니다. 전 불친절하다라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유럽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기분 좋을 때 만든 땅이 프랑스 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쁠 때 만든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이라고. 아, 딱 맞는 멘트가, 얘기인 것 네. 같아요. 네. 여기 그 프랑스, 네. 네. 요리. 네. 요리, 아니 뭐 요리는 뭐 특별히 프랑스 요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제가 뭐 아직 뭐 셰프도 아니고, 네. 하지만 즐기는 그냥 애호가 입장에서 와인을 좀 즐겁게 마시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파리로 이제 두 분이 가셨다. 일단 뭐 미리 고민을 해봤던 적도 있었는데, 뭐 좋은 레스토랑 가셔가지고 어디에 보이는 뭐 지하철역 내렸는데 그냥 주변에 정처 없이 이제 골목길 한번 분위기가 좋아서 천천히 그 운치를 느끼시면서 걸으시다가 그냥 눈에 띄는 뭐 골목 레스토랑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뭐 메뉴 한번 고르시고 영어가 익숙치 않은 그 프랑스 현지 분들하고도 뭔가 즐겁게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의사소통하셔도 굉장히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제 취향이라면은 네, 제 취향에 맞춰서 이제 좋았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개선문 근처에는 정말 좋은 레스토랑이 많아요. 샹젤리제 거리에 비싼 집들도 많고. 근데 파리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날 이제 외식을 하러 나오는 그런 곳을 이제 지칭을 해서 레스토랑은 이제 가장 음식점 중에서 수준이 높은 곳을 상징한다고 표현한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레스토랑은 이제 그 앞쪽에 있던 RE가 붙잖아요. 일단 그 이제 영어 어두로 치면은 이제 거기가 뭔가 다시 뭔가를 일으킨다. 내 어떤 활력을 다시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게 레스토랑이랍니다. 네, 아유, 네. 역시. 아유, 뭐 피드백이 전혀 네, 없고, 네, 호응 네. 없고, 네. 이거 어디서 피드백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추천해드리고 싶은 레스토랑이 있다면은 제가 손님 모셔봤던 곳들 중에는 그 따유방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빠유방. 따유방. 따유방. 네. 네. 불어식으로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철자를 보면은 영어식으로 발음하기에는 너무 좀 낯설고요. 네, 네. 그냥 따유방이라고 거기는 이제 미슐랭 쉽게 말하면 뭐 어떤 수준 있는 곳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주는 미슐랭으로 따지면 한 10년 전까지는 2007년 정도까지는 아마 미슐랭 3스타였다가 이제 2스타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곳인데 뭐 솔직히 그런 곳하고 상관없이 뭐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제 그 레스토랑만의 어떤 특별한 색깔을 봤을 때는 정말 프랑스에서 정말 특별한 날 나가서 이제 외식을 하는 장소 중에서도 이제 탑 클래스로 꼽히는 곳인데 뭐 일단 서빙 하시는 분들이 다들 뭐 일단 그 엄청난 정장에다가 이제 다들 나비 넥타이 다 하시고 네. 그리고 입구에 이제 관광객들이 찾았을 경우나 혹시 미처 어떤 드레스업을 하지 못한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입장하실 때 그 정장 자켓을 또 빌려드려요.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거기 찾으시는 손님들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배려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들 우리한테 들어오려면은 뭐 이런 정도의 격식을 갖춰야 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손님들이 다 그렇게 격식을 갖춰서 오시는데 혹시나 미처 준비 못한 손님들이 이제 급하게 오셨을 때나 이랬을 때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손님의 어떤 그 배려, 손님을 위한 배려죠 이제. 네, 여행객 입장에서는 딱 좋네요. 네, 일단 그런 서비스가 너무 좀, 네, 제가 입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네, 감사했고요. 저도 몰랐던 네, 건데. 일단 따위방 일단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가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비싼 레스토랑에 다 맛은 이미 맛있는 음식 먹으러 찾아가는 곳들은 뭐 인터넷에 유명한 맛집들 가셔도 여기가 더 맛있네. 뭐 호텔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네. 그러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호텔 레스토랑하고 엄연히 어떤 동네 맛집하고는 다르잖아요. 뭔가 찾는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그 레스토랑들이 각자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따위방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 와인 애호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정말 특별한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라고 하면 이제 노만의 꽁트인가요? 네 로마네 꽁띠. 네. 몰라요. 샤또 있습니다. 라또도 네. 뭘. 그렇죠. 오데 샤또라고 칭하는 이제 네 비싼데 이제 부르고뉴 쪽에서 나는 그 로마네 꽁띠라는 와인이 전 세계에서 흔히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다. 굳이 뭐 최고가에 올랐던 와인은 뭐 샤또마고 빈티지 몇 년 산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경매가로 따지기도 하는데 일단 로마네 꽁띠 이제 한 병에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그 정도인데 이 따위방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1970년 정확한 연도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정말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1987년입니다. 1987년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20년, 30년 정도 됐네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로마네 꽁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DRC 와인 세트와 함께 그 자기네 어떤 레스토랑에 음식을 마리아주해서
이제 그런 마리아트 코스를 이제 1987년에 이제 시도를 했었어요. 이제 그게 어떤 하나의 이제 와인 애호가로서 이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다시 한번 그런 디너를 재현해보고 싶은 그런 전설이 생겼는데 이제 그 따유방에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와인을 가지고 우리 레스토랑을 찾아주는 손님들,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레스토랑에 와서 먹겠다. 굉장히 좀 특별한 디너였겠죠. 말만 들어도. 가격이 엄청났겠는데요. 가격은 이제 인터넷 검색을 열심히 해보시면은 네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근데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니 그게 이제 가격만으로 따지면은 야 저런 게 한 끼 식사를 얼마나 넘어갈까? 그럼 와인 한 병 750ml에 2천만 원을 드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네. 뭐 가성비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와인이 프랑스 와인이죠, 사실. 네. 그러면 와인 한 글라스에 뭐 이게 무슨 뭐 220만 원짜리야. 한 방울 떨어뜨렸으니까 우리가 5만 원 흘렸어. 이런 얘기들은 안 하잖아요. 그거 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후화 사치로운 어떤 그런 어떤 자기 만족으로만 이제 그렇게 와인을 찾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런 그 와이너리와 그 와인이 그동안 축적해온 역사와 이제 그동안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는 그런 어떤 가치,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살면서 한 번쯤 언젠가는 나도 네, 저 와인의 코르크를 한번 내가 따 제낄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일단 지금 그 따유방. 따유방이라는 곳에서 와인을 꼭 그 로마네 꽁띠 를 드시면 안 되죠. 이걸 꼭 네. 드실 필요는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네. 식사에 대해서만 이제 거기가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어떤 와인 애호가로서 말씀드리면 이제 투어를 하고 나서 정말 어떤 특별한 뭐 한 번의 식사라면은 여기가 그런 파리 사람들에게도 정말 사랑받고 그리고 뭐 미슐랭 뭐 스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 곳이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뭐 이벤트가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신다면은 이제 파리에서 어떤 특별한 한 번의 식사 단 한 끼 어떤 뭐 마지막 어떤 후화 사치를 하실 수 있다면 아주 비싼 와인을 꼭 드셔라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엄마와 딸 와인 타임까지 그 사연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와인을 드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취하실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네. 네. 그러면 뭐 국내에서야 뭐 맥주 4캔 사시면 되니까 네. 그건 뭐 그리고 하시면 되고. 사실 식사는 그 보통 이제 프렌치 코스가 이제 여러 가지 코스로 구성이 되지만 그 꼭 이제 디너 뭐 주말에 이런 디너 코스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뭐 25, 30만 원 정도씩도 할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비율을 금액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근데 점심 때 어떤 이제 오후 한두 시 정도 이제 예약을 잘 하셔가지고 찾게 되면은 뭐 거의 뭐 한 뭐 10만 원, 15만 원 그 정도면 충분히 정말 멋진 식사, 정말 잊지 못할 한 번의 어떤 나를 위한 사치, 네, 알겠습니다. 네, 작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해 드립니다. 따유방. 따유방. 네. 따유방. 네. 중국집 이름 같은데, 네. 뭐 프랑스 음식 꼭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저 네. 일단 그 뭐 식사도 그렇고 전 사실 이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좀 파리가 저는 사실 좀 이렇게 그 위험했다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예전에 갔을 때 파리가 좀 되게 더럽다라는 인상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런 데를 여성분 둘이서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뭐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시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제 파리 가서 되게 좀 편하게 했던 게 U로 시작되는 그 공유 차량 서비스가 네네네. 있어요. 우 네네네. 서비스, 우땡 서비스. 근데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차가 막히면은 계속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정액제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차가 막혀도 상관이 없고 이게 뭐 합승을 좀 할 수 있는 거면 조금 더 저렴하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깔고 가시면 뭐 가까운 거리는 이제 지하철로 이동을 하실 때 네. 약간 좀 거리가 좀 멀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우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은 좋지 않을까. 팁이네요. 네. 네. 요즘 정말 사실 편해요. 많이 이용을 네.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저도 지하철은 또 지하철만 막 이동을 하시기에는 약간 좀 지하철이 파리 지하철이 좀 더러워서 저는 근데 그 더러운 것도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솔직히 우리 서울에서 이제 그 지하철을 경험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정말 이게 딴데 정말 못 가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를 이제 맞습니다. 네. 밖에 나가면 아시게 되죠. 네. 정말 근데 뭐 파리 지하철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으니까요. 뭐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는. 이해하기에 네. 좀 심한 거죠. 네. 이해해야 됩니다. 네. 로마에서 화장실이 로마법을 없어요, 따라야죠. 일단. 네. 전 뭐 지하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갔던 데 중에 제일 더럽지 않아요. 아주 이 말씀을 꼭 드려야죠, 정말. 파리 지하철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상식적으로 뭐 지하철 가면 화장실이 있겠지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없습니다. 네. 대다수의 유럽에 있는 지하철이 화장실이 없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대략 지금 시간이 좀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못다한 일정이 좀 있나요? 저는 혹시 영화 미 비포 유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네네.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찾아가는 장소가 있어요. 네. 이 도핀 광장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시대섬에 있습니다. 시대섬. 근데 여기가 남자가 죽는 그렇죠. 이 남자가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여자분한테 파리의 가장 멋진 곳을 소개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도핀 광장을 말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파리에서 가장 멋진 곳 하면 에펠탑이 나온다든가 뭔가 우리가 지금 딱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데가 와야 되는데 이 도핀 광장을 얘기를 해요. 네. 거기에서 크로아상을 먹으면서 크로아상.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관광객 입장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은 파리지행이 되는 거죠. 파리 사람이 돼서 그런 파리를 물씬 느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장소 꼭 도핑 광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파리의 장소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장소들을 두 분이 발견을 하시고 거기에서 일정이 뭐가 사실 중요합니까? 여기까지 가서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두 분이서 이 결혼 전에 여행을 오셔서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 또 추억 그거를 여기서 충분히 만드시고 이야기 많이 하시면 어디서 뭐를 먹든 어디서 주무시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억을 좀 많이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엄마와 딸이 가는 결혼 전 마지막으로 가는 여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서로 간에 할 얘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정 저희가 쭉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정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걸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은 대략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일정은 얼굴책 여행하고 자빠졌네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책에서 여행하고 자빠졌네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뭔가 쌍수역과 쌍기읍이 난무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이건 뭐 네. 역과전내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네,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뭔가 색다른 자기만의 여행 일정을 짜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행하고 자빠졌네 얼굴책 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선정하여서 사연 소개와 함께 특별한 일정을 짜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제가. 네,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사랑도 드립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노래를 듣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리.